반갑습니다. 동양미술사 5번째 시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기의 이야기를 좀 더 발전시킨 그 다음 스토리로 넘어가야 되는데 잠시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세계사적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점검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토기는 인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지난 시간에 충분히 확인해서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토기가 자 여러분 어디서 제일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최초의 토기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놀랍게도 바로 그것은 여러분이 예상하는 예를 들면 중국 또는 아니면 인도 아니면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실 다 아니고요.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역에서 최초의 토기가 등장을 합니다. 어디냐고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본격적으로 다뤄보죠. 여러분 혹시 고고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사실 우리 앞에 여러 강의에서도 고고학에 대한 얘기가 종종 나왔죠. 고고학적으로 어떻다, 고고학적 발굴이다 이런 말들. 자, 고고학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오늘 주제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요. 사실은 고고학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이 약간 갖추고 있어야 미술사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고학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역사를 과학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학문?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발굴된 물질을 보고 몇 년 전 것인지를 과학적으로 성분 조사를 하고요. 연대 측정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몇만 년 전 건지 몇천 년 전 건지를 얼추 계산하는 그런 과학적 계산법을 가지고 있고, 또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의 뼈 같은 게 땅에서 딱 나왔다 했을 땐 그 성분을 조사해서 이 사람의 뼈가 여성의 것인지 남성의 것인지 또 생존 당시의 키가 대략 어느 정도 됐는지를 다 밝혀내는 대단한 학문이죠. 이 고고학이 있는 덕분으로 20세기 역사가 과학화되면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는 거거든요. 근데 고고학 얘기 갑자기 이렇게 왜 했냐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계에서 누가 먼저 토기 만들었나? 이 궁금하다고.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운만 띄우고 싹 넘어왔는데 토기 저는 사실 중국이 최초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어릴 때. 근데 고고학적인 발굴 성과를 검토해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자, 바로 일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죠. 일본이라고 하는 곳은 중국, 한국보다도 문명의 흐름과 발전이 느린 곳으로 알려져 있죠. 실질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일본은 구석기, 신석기 하는 이런 시기 구분법이 사실 덴마크 학자 탐센에 의해서 이렇게 시도된 것인데 이런 구분법도 잘 맞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식의 시기 구분법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는 앞에 선사시대의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러한 시기 구분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구석기에서 신석기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고 토기의 특성과 변화 과정 발전을 보면서 이름을 붙여요. 조몬시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쉽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앞에 선사 문화의 시기가 너무 길다. 역사 시기로 진입하는 데까지 오래 걸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역사 시기에 진입하는데 오래 걸렸을 정도로 고문명의 발전이 느린 일본에서 세계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토기를 가지고 있다? 네, 무시 못할 사건이죠. 자, 일본을 한번 불러와 볼까요? 자, 일본이 나타났습니다. 일본에서 어느 지역에 이게 나왔냐면 남단 규슈 지방에서 출토된 토기가 조몬 토기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승문이라고 합니다. 이 토기의 특성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풀어드릴 건 아니고요. 자, 이 토기가 최초로 나온 게 1960년대의 발굴이라고 해요. 고고학적 발굴인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발굴이니까 그 성과를 무시 못하죠. 그래서 연대 측정법을 해봅니다. 탄소연대 14측정법을 딱 도입을 해서 들여다봤더니 12,700여 년 전 토기로 밝혀지는 대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죠. 와,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12,700년 전? 그러면
이거는 얼마나 시대를 앞서가는 거냐면 세계에서 농사를 가장 먼저 지은 곳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거든요. 거기가 지금이 어디냐면은 이라크, 이란이 있는 그 지역 일대입니다. 거기에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거대한 두 강이 흘러가지고요. 그 사이에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는 아주 좋은 땅이 있어서 거기서 농경 문화가 최초로 열린 게 아닌가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발견되는 토기조차도요, 일본에서 발견된 그 토기에 비하면 1000년 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어찌됐든 세계에서 가장 앞선,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토기를 발굴을 해냈으니까요. 자기 땅에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야, 일본 무시 못하겠는데? 일본 우리보다 느리게 발전한 거 아니야? 근데 토기가 지난 시간에 강의를 들어봤더니 무지하게 인류 역사를 바꿔놨던데 그 최초의 토기를 일본이 만들었다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뭐가 좀 안 맞죠? 근데 토기 하나만 놓고 얘기하면 이렇지만 토기를 싹 빼놓고 다른 여러 방면의 정치, 종교, 건축이며 모든 방면에서 발전한 방향성을 이렇게 놓고 대입해 보면 일본이 발전을 빨리 한 건 아니거든요. 중국이나 우리나라보다도. 그러면 어쩜 토기만 이럴까? 자, 여기에 바로 고고학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어떤 분은 그러니까 그 역사 왜곡하기 좋아하는 일본이 여기 왜곡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줄 모르는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일본을 폄하하려는 발언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건 고고학적인 성과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분야라서 절대로 이게 조작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일본이 어쨌든 현재까지 가장 세계에서 앞선 토기를 갖고 있는 거 맞는데, 자, 무슨 얘기냐? 이거는 발굴 기준이라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고요? 만약에 당장 내일 여러분 어느 땅에서 어디라고 해볼까요? 네, 제가 살고 있는 이를테면은 서울에서 빵 하고 토기가 하나 나왔어요. 그 고고학자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서 막 조사를 해봤더니 15,000년 전 것으로 연대 측정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제 세계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토기를 만든 곳은 어디가 될까요? 한반도가 되는 거죠. 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연하게 땅에서 발굴된 하나의 사태가 불러온 고고학적 성과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말이 중요하겠죠? 현재까지 가장 인류가 만든 이른 시기의 토기가 일본 남단 규슈 지방에서 나온 조몬 토기라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상대적으로 지난 강의에 비해서 고고학적인 것이 무엇이다? 그 다음에 또 이를테면은 연대 측정법이 어떻게 된다? 그런 배경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든 토기가 어느 나라의 것이다? 일본이었죠?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만나고 있는 미술사의 이야기들은 다 뭐냐? 역시 고고학적 발굴 성과의 기준을 두고 얘기하는 것들이라 언제 어떻게 발굴이 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술사의 지식이 재편될지도 몰라요. 그거는 누구나 감안해야 됩니다. 역사라는 건 한 번 정해져 있으면 안 바뀌는 거라 늘 빠른 속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IT 분야보단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광개토대왕의 업적이 변하나요? 한 번 외우면 끝이지? 그랬는데 이젠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고고학이 점점 발전할수록 얘기가 많이 달라져서 역사만큼 변화무쌍하게 내일 얘기가 달라지고 모레 얘기가 달라질 이 분야가 또 없습니다. 미술사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은 이런 얘기와 더불어서 이제 토기가 발전해가지고 도자기로 가고 청동기로 간 사례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잠시 사진 자료를 좀 보시죠. 토기의 형태, 디자인을 좀 보시면 그 생김새가 나중에 도자기에 어떻게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보이죠? 그 다음에 또 청동기라고 하는 거, 청동기 문명권으로 문화권으로 진입을 하면 이 청동기를 가지고 여러 작품들을 만드는데 역시 토기 디자인이 청동기 디자인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토기 문화가 도자기, 그 다음에 청동기에도 저렇게 영향을 줬구나 확인할 수 있고요. 오늘은 이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제 마무리할 시점인데요. 유럽인들이, 그러니까 서구인들이 얼마나 동양 도자기에 매료되어 있었나,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그림을 한번 보시죠. 네, 이 아름다운 그림을 여러분들 지금 감상하고 계시는데 작품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바로 지금 제가 확대를 좀 시켜드릴게요. 부분 상태죠? 저 등장인물들이 손에 들고 있는 게 뭘까요?
네, 바로 청화백자입니다. 이 그림은요, 전혀 저 인물들이 청화백자를 들고 있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청화백자라고 하는 건 중국, 엄밀히 따지자면 이제 이 원나라 시기부터 본격화돼가지고 발달된 엄청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도자기거든요. 하얀색 바탕에 푸른색이 들어가 있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지금 봐도 너무 우리를 매료시키죠.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그 시기부터 쭉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유럽 쪽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유럽인들은 이런 아름다운 도자기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하나의 로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저런 청화백자는 신이 주는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묘사된 그 아름다운 작품 속에서 등장인물들이 청화백자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하나의 신격화하는 의미가 있을 정도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정도로 서구인들에게 이 동양의 도자기라고 하는 것은 로망이고 아름다움의 상징이고 갖고 싶은 것의 모든 것이었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서구인들의 이 욕망이 나중에 어떤 미술을 탄생시키게 되느냐, 이건 정말 나중에 할 얘기긴 하지만 동양 도자기에 매료되어 있던 서구인들에 의하여 여러분들 19세기 서양 미술의 특징이 규정지어지는 사건도 벌어지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흥미롭죠? 아니, 서양의 미술은 동양 미술하고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이 도자기가 그런 영향을 미쳐서 서구의 19세기 미술의 한 특정 분야를 규정짓는다? 굉장히 놀라울 수밖에 없는데, 이런 얘기들은 나중에 차차 또 차분하게 풀어드릴 거고요. 오늘은 동양 예술의 백미, 도자기가 서구인들에게 얼마나 가지고 싶은 조건이자 모든 것이었나를 더불어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토기에서 도자기로 발전해가는 그 흐름에 이러한 서구인들의 욕망이 함께 개입되어 있다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도자기 예술이 어떻게 등장했나를 쭉 설명해 드리기 이전에 청동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청동 제품들이 어떻게 등장하나를 쭉 보여드리기 이전에 신비스러운 거울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 거울은 지금도 현대과학이 풀어내지 못하는 신비의 거울인데 여러분들 보게 되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 이상이 될 신비의 거울인데, 그래서 전 세계가 놀랄 수밖에 없고 전 세계인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신비의 거울이죠. 청동 거울이거든요. 청동기 시대에. 그런데 이 거울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다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됐다는 사실,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잠시 다음 시간에는 흥미진진하게 들려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쉽고 간결한 동양 미술사 많은 분들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매일 구독자 늘어나고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많이 소개해 주시고 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셔서 함께 성장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보는 그런 방송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응원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